예, 방금 소개받은 이영승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그냥 남들처럼 환자 보는 의사 되려고 하다가 묘하게 그 8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뭐 아시다시피 뭐 이 정부가 막 민주화도 되고 하는 그런 바람을 타서 군대를 먼저 갔어요. 군대를 먼저 갔다가 이제 인턴을 나중에 했는데, 군대 가서 그 요새식으로 보면 이제 당직, 낮에는 이제 군 생활을 하고 당직을 응급실에서 한 2년 정도 응급실을 하는데, 이 병원에 오기 전에 사람이 더 많이 죽거나, 그리고 병원에 오기 전에 약간의 적절한 처치만 하면 살 수 있는 분들이 평생을 불구로 사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의사라는 게 병원에서만 있는 의사가 아닌 영역도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우연히 전공을 이제 저는 인턴 레지던트를 뭐 산부인과 내과 이런 데 다니질 않고 인턴 레지던트를 병원의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서 다녔어요. 제가 2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관리 전공이 2호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뭐 따뜻한 의료, 뭐 따뜻한 소프트웨어,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리얼한 현장에서 이게 돌아가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저도 의사로서 실제로 리얼 현장에서 의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너무 많고, 이제 누군가는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전공을 의료 관리는 다른 식으로 하면 헬스 팔러시 앤드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의료 정책과 관리, 이제 헬스 팔러시 앤드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이 레지던트 1년 차 때부터 전국의 병원장님들만 만났어요. 이제 뭐 그런 길을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장님들이 병원 속에서 애로사항, 또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해서 결국은 투명한 의사결정이 되려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려면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결국은 정보하고, 그 당시에 막 안철수 분이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그 부인이 이제 저의 동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 결국 정보화가 되지 않으면 원장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화에 관심을 가져서 의료정보학을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안철수 씨도 의공학 쪽으로 이제 그 일은 갖고, 저는 정책으로 왔던 이런 데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몇 시까지 하는 것도 있죠? 점심, 예, 그럼 뭐 편하게 여러분들 중간에 질문하시면 바로 답도 드리고 해야 뭐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뭐 강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사회 안전 이슈를 중심으로 이걸 좀 얘기할 수밖에 없냐, 이거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잠시, 물론 뭐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꼴이 아닐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의사가 어떻게 4차 산업,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철학이 의사들이 병원 현장에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대 목동병원 사건 요즘 뭐 아시잖아요. 의사들의 전문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텝 바이 스텝,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분산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위조 여부가 했으면 확실히 한 거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고 라는 과정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일부라고 봅니다. 제 해석이 맞다면 이런 거에 관련된 신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이 신산업이 뭐 진단 키트를 하나 만들었다,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만들면 병원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 키트가 진짜 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환자한테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안전성을 누군가가 봐야 되고요. 그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많으면 의료보험 수가를 많이 주고, 효과가 없으면 의료보험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안전해야 하지 않으면 병원에 못 쓰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바로 여기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처음 들을 겁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마 지상의 신문에 나온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제 병원 속에서는 어쩌면 이 판검사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신해철 사망 사건이 났을 때 나중에 잠깐 나옵니다만 그 비만을 뭐 영양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비만을 수술로 하는 기술 받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만 수술이 안전한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퇴출을 결정하면 의사가 그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외과 의사들이 하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퇴출을 결정하면 그 의사는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못 합니다. 실제로 그 건국대학교의 모 흉부외과 선생님이 그 4, 5년 전에 송명근의 카바 사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심장 수술하는 게 이제 여기서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가 나서 퇴출됐고 그 의사는 한국에서 못하니까 중국으로 가셔서 또 우리 열렬 환자 팬들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저 사람한테 죽겠다. 이런 한국 환자들이 또 중국에 따라가서 중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시점 이후로 불법 의료 행위가 되고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보건의료연구원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10년 됐었죠? 10년 됐습니다. 출범한 지가. 이게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그 의료 병원에 진단받으면 본인들이 이제 퇴원할 때 돈 좀 내는 거 있고 나머지 돈은 나라에서 의료보험료에서 다 그 병원에 주거든요. 그걸 주기 전에 심사하는 기구가 심평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평원에 있다가 이게 이제 의사들이 그 좀 독립을 시켜라. 이거는 의학적인 적정성을 보고 안전성을 보는데 돈 주는 사람이 이 연구를 하면 돈 안 주려고 자꾸 이제 한다 해서 의사들이 주장을 해서 독립이 10년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연구원은 가치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법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걸 따르는 그런 데죠.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 사건도 무관치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0, 30년 전하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역사상 굶어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 죽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도요, 오래 살아서 늙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30년, 20년 전보다. 그리고 가끔 폭탄이 터져서 죽는다 해갖고 뭐 야단법석을 떨고 뭐 공안 검색하고 뭐 하지만 사실은 맥도날드 햄버거 뭐 특정을 지칭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햄버거, 인스턴트 푸드를 폭식해서 죽는 확률이 더 많은 사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근데 의료 체계가 과연 여러분들의 이런 현재 사회를 과연 반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집에 어르신들 계실 거고 당뇨병 한두 분 계실 거고 뇌졸중 계실 거고 지금 아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과연 의료인들이 병원이 요양병원이 과연 이런 삶을 반영하고 있느냐 할 때 저도 그 한 전문가로서 그렇지 않으면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다 함께 해야 할 일이지 몇몇 국회의원, 몇몇 병원장님, 몇몇 복지부 관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알고리즘 상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언급한 거고요. 호모데우스 다음 버전에 그 뭐죠? 그 유발 호모세피엔스에서 이야기하는 신적 수준까지 가는 인간들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구분하는 그 신적 수준에 가는 그 인간이 누구냐가 소프트웨어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문제고 AI가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불안한 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정보화 사회에 꼭 맞춤형 그 지구상의 뭐 인종이 한국인이 최고로 맞춤형 인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세계를 좀 점령할 수 있는 뭐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삽니다. 사회 이슈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마늘이 건강에 좋다 하면은 마늘 원래 주면 도망가야 할 드라큘라가 마늘을 그냥 쫓아서 가다가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뭐 건강식품 좋다고 그러면 찾아가죠. 한 6년 전에 제가 이 마늘과 된장이 항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식품 산업이 엄청 커서 하도 심해서 저게 에비던스가 있는지 그때는 제가 네카 원장 되기 전입니다. 그걸 한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논문을
6년, 7년 됐네요. 7년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다 했냐면 대한의학회 조사를 시켜서 2억 정도를 줬어요. 논문 리뷰하는 데만 2억이 들었습니다. 논문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 세계 마늘과 된장에 대한 성분, 그러니까 전 세계 논문을 다 뒤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나오는 논문, 그리고 영국 쪽에서 나오는 논문 두 개를 뒤지면 다 됩니다. 뭐 중국에는 워낙에 논문이 나와도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냥 못하고. 그래서 했는데 놀랍게도 마늘과 된장이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에비던스를 찾지 못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의사협회가 3년마다 하는 큰 종합학술대회 있습니다. 모든 학회 다 모이는 그게 240개의 학회가 다 모여서 하는 종합학술대회가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는데 그게 3년마다 해요. 그때 제가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걸 했어요. 그 발표를 이제 누가 하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아주 권위 있는 분이 발표를 하시는 분인데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님들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언론 좀 맞춤형으로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마늘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자들끼리 이제 그래서 마늘이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도대체 이거를 가지고 KBS 뉴스에서 쓸지 말지. 제가 목이 좀 클클해서 물을 보니까 좀. 그래서 기자님들끼리 대책회의를 따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의사들은 다 물리치고. 그래서 기자 대표가 그 당시에 그 박방주, 이거 아시죠? 그 중앙일보 기자협회 회장님인가 그러셨어요 그때. 저하고 이제 아주 그 일로 친해졌는데 그분이 오더니 예, 그러세요. 그래서 아유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언론 보도 못 내겠다. 자, 내년이 이제 논문이 없다라는 거는 자기들 과학 기자들은 그렇게는 못 씁니다.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랬어야지. 그렇게는 이거 학자들식으로는 못 쓰니까 쓸려니 있다라고 하려니까 이 에비던스가 아닌 거를 과학 기자가 쓰는 거고 없다라고 하려니까 그동안 이제 마늘 뭐 이 된장 산업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게요? 이러니까 아유 뭐 그거는 기자님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학술대 발표합니다. 2주 전에 기자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그날부터 이제 우리는 고 합니다. 발표합니다. 하니까 협박 전화가 우리 그 발표자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협박 전화가 각종 산업체에서 면담 신청뿐만 아니라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뭐 우리 의사들이 좀 꼬지식한 걸 그 산업체 사장님들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때 저기 홍은동에 있는 왜 그랜드 플라자 거기서 우리 학술대회를 했는데 거기가 그 은평구인가 그래요. 그게 은평구. 거기에 이 경찰서에 우리가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학술대회장을. 그래서 의사협회 역사상 2개 중대가 학회 발표자료 바깥을 에워사고 경호를 한 1호입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그냥 강행을 했어요. 발표는. 물론 어렵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각 신문 뭐 KBS 여기에 단신으로 나오세요. 단신으로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여전히 지금 마늘 산업과 된장 산업은 여전히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마늘부터 찍고 이제 하시는데 에비던스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2, 3년 전에 이제 네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국회에서 이제 혼이 났습니다. 제 전임 원장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이런 연구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을 죽이는 게 아닌가. 어쨌든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 글루코사민 아시죠? 글루코사민이 그냥 식품으로 있다가 약으로 하겠다고 약이 되면 이제 엄청난 돈을 버니까 시도를 엄청난 로비화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연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글루코사민은 약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하는 바람에 글루코사민 붐이 빠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글루코사민 어디 안 사오죠. 옛날에 저 외국 가면 글루코사민 하나씩 다 들고 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약으로 자꾸 이제 둔갑시키려고 그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해온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데입니다. 예, 이거 기억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니까 방사능 디텍터가 포터블로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아주머니는 보통 아주머니가 아니시잖아요. 노원구 어디 골목길에서 아주머니가 자기 골목길을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떼떼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그냥 광화문에 데모가 벌어져서 구청장님이 당장 까뒤집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 놓고는 사실은 여기에 세슘이 다 있는데 이래 놓고 이제 구청장은 할 일 다 해놓았다고 한 거가 한 달 동안 방치됐다라는 게 언론 기사 다시 나온 거를 제가 캡처한 화면입니다. 이게 기사 사진인데 그러니까 에비던스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고 그거를 대책이 이게 이제 사회죠. 제가 이제 사람 중심 따뜻한 소프트웨어가 어디까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애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달 지나서 신문에 나니까 트럭이 이제 와서 다 싣고 왔는데 결국은 일상적인 방사능 정도 수준이었더라. 해프닝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해프닝으로 끝난다라는 그 비용을 누가 치료해야 되는지. 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해철 사망 사건입니다. 고도 비만. 근데 사실은 이 비만 수술이 참 매력적이에요. 왜냐면요.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되거든요. 비만 걱정 없이 먹으면 왜냐면 밥통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우리 스토막 위장을 저렇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먹어도 우리 그 맛집에 가면 그 얼마나 인간의 3대 욕망 중에 하나인데 식욕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 좋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이제 네카가 전 세계에 이 수술에 인한 사망 사례 전 세계 그 논문들을 다 뒤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하다라고 결정이 났고 안전한 뿐만 아니라 보험도 주도된다라고 해서 보험 결정은 올 11월부터 고도 비만 수술 치료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는 고도 비만 아닌 사람 하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제 수술비 이제 비급여라는 거 아시죠? 보험에서 안 되니까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비는 없어졌고 나머지 이제 의사들이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 의사가 구속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 내용입니다. 예, 이거 아시죠? 가습기 살균제인데 저도 이제 환경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때 2010년도 요때인데요. 요때 저도 집사람이 이제 내가 안 좋으니까 가습기를 이렇게 두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걸컬하면 교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가습기를 이렇게 갖다 대고 코를 여기 한참 댑니다. 여러분 가습에 저도 이제 의사니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면 가습이 예방 효과나 치료 효과를 보려면요. 여기 가습 수준이 60% 정도 가야 됩니다. 60%면 어느 정도냐면 비 오는 날 가습기 하나 틀어놓으면 내 방이 60%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이 공간에는 뭐 절대 지금 여기는 한 30%, 35%좀 될 것 같아요. 가습기를 한 30개 좀 둬야 이 방에 문 다 닫아놓고 여러분들 혹시 소아과에 소아과에 입원한 병실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병실에 가보면 훈훈한 데다가 애들이니까 가습기를 탁 틀어놓은 그게 소위 치료 효과, 예방 효과의 가습기인데 어느 정도냐면 창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다 흘러내려야 돼요. 가정집에서는 이거 하기 힘들어요. 저는 이거를 고집을 내가 한번 해봤더니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전부 저기 천장하고 그 2년 만에 완전히 진짜 돈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냄새가 왜 나나 했더니 지금 그 60도 한겨울을 60도로 유지를 했더니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애들이 좀 민감해서 해놨더니 여름에 곰팡이가 다 써서 다음날 계속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뒤져봤더니 장판 밑과 벽, 천장 전부 곰팡이가 새파랗게 붙어서 그거 다 떼어내느라고 돈 1000만 원 들였는데 가정집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습기에 이제 코를 이렇게 되는데 2010년도 좀 됐어요. 요거 그때 몰랐어요. 딱 제가 되는데 기침이 그냥 파록시즈말 커프라고 그냥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어제랑 달라가지고 그리고 또 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멀리하고는 이제 애기 엄마가 오길래 당신 뭐 했나 했더니 요새 뭐 가습기 그 소독 하는 뭐 자주 안 씻어도 되고 당신이 뭐 가습기 자주 쓰고 민감하다 해서 자기가 소독하는 데를 신제품 바로 요건 거예요.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냥 코핑이 내는데 당장 집어치우라고 그러고 그냥 맹물이 최고다.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의사로서 정말 저도 죄책감을 느끼는 게 그때 소아과 병동에 가습기가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아마 제 역할을 그래도 했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전국에서 꼬맹이들 생각을 해보세요. 말 못하는 꼬맹이가 파록시즈말 코프를 하는데 그냥 갖다 댔을 거 아니에요.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 지금 보고가 된 거예요. 지금 여전히 지금 재판 중입니다.
5,000명이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요. 이제 그때 내가 이걸로 돼서 엄마들이 다 신고한 거예요. 그게 5,000명인데 진짜 이걸로 죽었는지 여부를 지금 진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지금 이제 공공기관장으로서 뭐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상황인데요. 가습기 살균제를 가지고 5,000명이 이제 뭐 죽은 게 1,600 몇 명 뭐 이렇게. 근데 그걸로 죽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과연 생쥐에게 실험을 하는 걸 기다리고 지금 있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보상하라 말아라 그러고 있고. 근데 어제 그저께 이제 이덕환님 아시죠? 화학하시는 그 언론에 과학 철학 이렇게 잘 쓰시는 그분이 강의를 이제 하셨는데 그 실제 현장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생쥐 실험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인과관계 설명 안 되니까 배상 못 하겠다 이제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때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나도 이상하다 해갖고 이제 소아과 전문의들 선생님 사이에 이상하게 죽어나가는 이제 의학적 표현은 이제 interstitial pneumonitis 환자가 있다. 그러니까 폐렴은 폐렴인데 설명이 안 되는 폐렴으로 죽는 일이 있는데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커뮤니티 이때부터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정책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 안전 이슈에서 그런 거를 레포트를 그냥 의사들이 해가지고 국립보건 역학조사관이 알게 돼서 해서 바로 밝혀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사례가 굉장히 이대 목동병원도 그런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목동병원에서는 4명이 3명인가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지 한 명이 죽어나갔다면 아마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경찰 결과에 의하면 20년 동안 목동병원은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영아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전국을 이제 조사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자 사회 이슈는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 여기 하나 더 얘기해. 그때 제가 저희 실험실에서 조사를 시켰어요. 요때 요와 관련된 특허 이제 그 제품이잖아요. 케미칼이잖아요. 케미칼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라고 했더니 묘하게도 그 시점에 가습기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치약에도 들어가고 이 제품이 엄청 뭐 방향제에도 들어가고 엄청 많이 파는 게 특허로서 나옵니다. 이거 다 특허 모니터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허청 데이터로 이런 게 나왔을 거고 또 심평원 데이터는 전국에 이 약을 쓴다는 게 많이 나올 거고 또 통계청의 사망률 데이터는 이상하게 어린애가 이때부터 많이 죽어나가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상식이 아니라 아마 당연합니다. 특허청 데이터, 심평원의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 그거는 이제 약을 쓰면 다 하니까 이상하게 안 쓰던 약이 이제 그날부터 쓰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그리고 사망률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금방이가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미세먼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이제 거의 회복했는데 한 3주 동안 저처럼 민감하면 미세먼지 심한 날 바깥에서 저는 MTB를 하는데 자전거를 좀 한번 탔더니 막 이게 심해가지고 한 3주 동안 후두염이 와서 후두염 앓으면 한 3, 4주 갑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거의 코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미세먼지가 지금 설명 못하는 치매, 갑자기 늘어나는 치매, 뭐 우리가 흔히 에이징 현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생기는 병입니다 하고 잘 모를 때는 이제 그러고 다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웰 에이징이라는 영역에서 보면 에이징 한다고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기침하시는 분 계시고 또 식사하면 잘못하면 또 배앓이 하는 사람들 개인의 여성분들도 다 보면 자기의 그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민감도가 다르는데 이걸 다 맞춤형으로 모니터링 해보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설명을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문제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솔루션도 만들어서 세계적인 논문이 됐던 케이스인데 갑상선암 우리나라 최근에 왜 남자들도 갑상선암 진단 전 세계에 1위였어요. 우리나라가 발생률이 몇 배? 15배 이게 나오죠. 여기 15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갑상선암이 늘어난 거예요.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시했죠. 이상하다. 후쿠시마 원전하고 관련 있나? 왜냐면 갑상선이 원래 방사능 요오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이 전형적인 스트레스, 우리 여러분들 목에 있는 요 갑상선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오후 한 4시, 5시 되면 일과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분泌이 이렇게 올라가요. 스트레스가 관련돼.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제 그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게 방사능 요도로 해가지고 이제 요도 치료도 하기도 하고 요도 예방도 하기도 하는데, 그럼 뭐 한국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세월호처럼 뭐 전 국민이 소가리를 하는 뭐가 있었냐, 6.25 뭐 전쟁이 터졌나? 그것도 아닌데 15배 죽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요 사이에 조사를 이제 했어요. 요 슬라이드 나오기 전에 조사를 했더니, 그 슬라이드는 안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스트레스도 원인이 아니고 방사능도 아니고 건강검진이 원인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논문입니다. 우리처럼 의료 관리를 하는 사람은요, 사회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잘못 만들면 그게 더 건강에 위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리학을 하는 사람은 막 그런 걸 좀 떠들고 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셜 인터벤션,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는 게 사회가 만든 이 제도잖아요. 소셜 인터벤션이 오히려 암의 원인이 된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암의 원인이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결론은 갑상선은 건강검진 하지 마세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싸움이 붙었지. 니네 뭐 누님이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데 너는 수술 안 할 거냐. 뭐 이게 왜냐하면 초음파가 워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초음파가 하이 데피니션 레졸루션이 되는 초음파를 갖고 갑상선을 긁었더니 현미경 수준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암세포 같은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을 평생 가지고 다녀도 암으로 죽지 않을 분들도 진단이 되니까 암세포가 보이네요 하니까 병리학에서는 암세포 진단 내리고 임상에서는 암이네요 그러고, 암이면 수술하니까 외과에서는 수술하면 뭐 돈이 좀 이제 되니까 아이고 얼른 수술합시다. 그리고 또 한 번 수술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셔야 됩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약도 뭐 어휘 장사가 되는 비즈니스가 전부가 막 딱딱딱 연결이 되니까 막 진단하고 수술하고 약, 진단 수술약. 그래서 이제 하도 수술 많이 하니까 여자들이 여기 이제 목에 칼자국 나오니까 이게 민감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겨드랑이로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게 서울대병원에서 되면서 제가 이제 초고속 연구망 뭐 이런 거를 제가 좀 전공을 하는데, 인도에 제 아는 의사가 한국의 갑상선 암을 겨드랑이로 수술하는 수술법이 대단하다고 인도 의사들이 막 주장해서 인도 의사들이 뭐 수백 명이 한국을 올 수는 없고, 제가 그 동영상을 생중계하는 초고속 연구망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의학 분야.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는 거를 충북대학병원에 중계하면서 충북대학병원의 전문의가 이제 쳐다보면서 협진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미래, 지금도 이제 연구인데 그걸 제가 한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네트워크 있잖아요. 세계 병원 중에 이제 인도는 재미난 게 영국형이라서 인도는 이런 걸 어느 한 대학병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딱 결정하면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이 다 그냥 해요. 그래서 인도 간디 상제이 굽타라는 그 병원에서 이제 간디 관련 병원인데 연락해서 제가 중계를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을 생중계를 했어요. 수술하는 법을. 그러니까 막 인도 그 전통 복장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이 한 200명이 동영상으로 지산. 그만큼 한국에는 의료 기술도 이제 신기술입니다. 엑실러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장 우리 뭐 장모님을 통해서 뭐 온갖 이제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 교수를 통해서 뭐 수술 좀 그걸로 해보자고 막 이제 김영양 나오기 전입니다. 막 부탁을 해가지고 막 저도 막 힘들게 우선 장모님부터 이제 좀 해결을 해드리고, 그래 수술을 다 한 사람이 주변에 한두 분이 아니고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이제 이 정보를 접한 게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사위 덕에 수술을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안 해도 되는 법이요. 충청도 분이세요 우리 장모님이. 그런데 지금도 약을 드시면서도 그 호르몬제 드신다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몸이 찝찝할 때 이게 뭐 이거 약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이걸 다 드러내 버렸으니까 갑상선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야 의사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뭐 암이라면 니는 할 거냐 말거냐가 수술을 하자는 의사,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 싸움이 붙어서 KBS 계속 보도된 거 아시죠? 갑상선 암 뭐 수술하면 안 돼. 그랬더니 또 아까 그 뉴스가 나온 게 NEJM이라는 저널에 미국에서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요. 여러분 사이언스 여러분들 저널 사이언스 아시죠? 네. 셀지, 네이처지 아시죠? 임팩트 팩터가 얼마입니까? 예? 예? 한 30, 예, 몇십이죠. 30.
뭐 30, 20 하는 임팩트 팩트의 저널을 쓰면 과기정통부에서 연간 7억짜리 프론티어 사업단 하나씩 주잖아요. 엄청난 임팩트 팩터의 연구 결과를 해가지고. 근데 의학에서 쓰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의사들이 다 이제 에비던스를 보기 위해서 보는 저널은 임팩트 팩트가 75입니다. 거기에 이게 실려서요. 우리나라 사람.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나라 전체에서 NEJM에 실린 사람이 아마 15명, 20명도 안 됩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들은 모르죠. 너무 임팩트 팩터가 높고 쓰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언론에 실릴 일이 없으니까 NEJM이라는 논문이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거기에 실리면 바로 뉴욕 타임즈지 에디토리얼에서 실립니다. 당연히 뉴욕 타임즈지에서 이 연구 결과에 있는 제1저자 고려대학교 의대교수인데 제 선배입니다. 저도 이 논문에 기여를 했어요. 빅데이터 붙이는 작업을 제가 이제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에디토리얼에 이제 안형식 교수라는 분은 이제 NEJM에 실리고 뭐 이슈도 재미나잖아요. 그죠? 소셜 인터벤션이 검진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야단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했더니 의사들끼리 싸우는 걸 또 비꼬는 게 네이처 제네틱스에서 실렸는데 과학자들의 믿음은 신화라고 표현했죠. 정말로 지독하게도 안 바꾼다. 왜냐하면 의사들끼리 이거 갖고 막 그냥 수술도 계속하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에디토리얼을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한번 잘못 믿으면 정말로 고치기 힘들다.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된 바로 이게 언제 실리냐면 2015년 12월에 실렸잖아요. 아까 그 연구가 요게 아마 2015년 1월인가 그럴게요. 그러니까 12월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언제예요? 2016년 4월 요맘때 뉴욕 타임즈에 실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병리학자들이 모인 거예요. 야, 의사들이 저렇게 막 스타폰 그야말로 고집불통이다.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 해갖고 병리학자들이 모여갖고 논란이 되는 저 세포는 암으로 우리가 진단을 붙이지 말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병리학자들이 모여서 더 이상 이거는 암으로 쓰지 마자. 그러니까 이제 조직 검사하면 암이 아니니까 임상의사가 편하잖아요. 이제 암이 아니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리클래시파이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문제도 일으켰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답도 소셜 인터벤션이 원인입니다. 검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적인 이거는 이제 이 조치는요. 의료관리학에서는 영원히 씁니다. 소셜 인터벤션이 암의 원인이라는 이론입니다. 물론 뭐 환경의 문제로 대해서 뭐 공해 때문에 폐암이 걸린다는 것도 뭐 인재의 원인일 수 있지만 그거는 환경 탓으로 네이처에 맡기면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암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네카와 같은 기관장들이 모임을 하면 이제 영국 기관장 뭐 저는 이제 한국이 나가서 가보면 이상하게 암이 늘어나는데 이게 진단의 그 기술이 너무 좋아지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뇌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는 그냥 엑스레이 하나 찍다가 이제 요즘은 CT, MRI 찍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동물 실험 단계인데 HD CT가 있어요. 하이 데피니션 CT를 찍으면 7 마이크로까지 눈에 보여요. 7 마이크로면 적혈구 하나입니다. 적혈구 하나가 지나는 거를 이제 엑스레이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불가능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대동맥, 허벅지에 동맥에다가 다이, 색소를 집어넣어요. 색소를 집어넣으면 색소가 일제히 다이를 슈팅을 하면 색소가 쫙 퍼지면서 갈 때 그때 엑스레이를 착각 이렇게 1초 간격 찍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모든 혈관들이 색소에 이제 보여요. 그러면 한 1mm, 2mm 정도 우리 뇌가 머리가 아픈 거기 보면 아이고 선생님 뇌 동맥류가 있네요. 아뉴리즘이라고. 왜 뇌동맥류 알죠? 뇌풍선. 그 여러분들 만성 두통, 약으로 듣지 않는 만성 두통이 있으면 그 뇌동맥류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혈관 옆에 약해서 왜 우리 풍선 불다가 왜 한쪽이 불룩 불어놓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 계속 불면 터져버리잖아요. 뇌동맥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두통 오는 거죠.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그게 벨룬이 돼가 불룩불룩 이게 심장이 박동을 할 때마다 이제 불룩불룩 하니까. 그거를 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하이 데피니션 레졸루션 CT로 찍으면 그게 보입니다. 우리 천체 망원경하고 똑같아요. 기술이 좋아지면서 저 멀리 있는 갤럭시까지 보이는 거. 똑같은데 그 전 세계에 그 장비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 한 대가 있고요. 또 한 대가 어딘 줄 아세요? 사람 찍는 용 장비가 가천길병원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MRI를 만든 조장희 박사라고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MRI의 핵심 기술, 사실 노벨상을 받아야 할 분인데 핵심 기술을 전 세계에서 만드신 분 카이스트에 계시다가 키스터 해외에서 쭉 핵심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가천길병원 이사장님이 스카웃을 해서 연봉 뭐 수억을 주신다 해갖고 우리나라 와서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산 게 아닙니다. 만든 겁니다. 그게 7 테슬라. 여러분들 엑스레이 최신식 MRI 샀다고 자랑하면 3테슬라예요. 3.0 테슬라. 테슬라라는 거 아시죠? 근데 가천길병원은 7 테슬라를 갖고 있어요. 7 테슬라는 제가 2006년도에 5, 6년도에 7 테슬라면 미국에서 사람에게 적용을 허용을 안 한 거예요. 미국의 FDA에서 허가를 안 했어요. 동물에만 하는 거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다 우리나라 그냥 찍잖아. 우리나라는 그때 3,000례 사우디의 유명한 왕자가 살짝 와서 찍고 가고요. 그러는 데입니다. 동물 실험 허가 안 됐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찍겠다면 찍는 거예요. 그 공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15 테슬라를 만들라는 제안을 5천억, 7천억 또는 1조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였는데요. 그때 제가 위원 자격으로 그 방에 가봤습니다. 저도 의사니까. 가봤는데 좌장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여러분 알루미늄 의자 있죠? 쇠로 된 알루미늄 의자. 가볍잖아요. 그걸 들고 허공에 탁 던지면 서 있어요. 그걸 알루미늄 의자를 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움직여야 돼요. 좌장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인턴 때 MRI 오면은 볼펜 심 다 내려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볼펜 심하고 철사가 있잖아요. 제가 실제 경험했는데요. MRI에 깜빡 실수하고 볼펜 그 모나미 볼펜 요즘 나오지도 않지만 모나미 볼펜 꼭 갔는데 딱 엎드리는 순간 쫙 날아가서 거기 딱 붙어버린 거예요. 좌석이. 네, 볼펜이 날아가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 눈이 날아가는 가운데 사람 눈에 날아가면 그냥 꼽히잖아요. 그 7 테슬라는 알루미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그 방에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안 들어갔어요. 야, 저 정도면 내 몸에 뭔가 올 것 같아. 여담 반 진담 반인데 그 가천길병원 이사장님이 저희 서울의대 선배님이신데 여자분이세요. 자기가 거기 가서 뭐 해보겠다 하다가 그 이야기 듣고 안 찍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걸 3,000내를 우리나라 갖고 있어요. 3,000명의 용기 좋은 사람이 찍었고 그 참 대한민국 사람 대단한 거죠. 아라비아 왕자들도 와서 찍는 그게 있는데 그게 신기술입니다. 그런데 신기술의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발달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좁쌀만한 우리 대동맥에 그 지방질이 좀 끼었다 그런 거잖아요. 끼우면 여기 가서 긁어내는 로봇. 인류 처음으로 인간 유전자 지도 해독한 거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 팀이 2000년 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30년 전이네요. 연구는 3조 걸렸어요. 3조의 돈. 3 빌리언 달러니까 그죠? 3조죠. 빌리언 달러면. 3조를 걸려서 한 사람의 유전자를 해독했는데 지금은 40만 원에 하거든요. 여러분도 피 한 방울 뽑으면 40만 원인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정보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족보의 정보가 그 유전자에 다 나갑니다. 알고 30만 원짜리 피 검사, 유전자 검사하세요. 이거 중국에는 법으로 못 하겠어요. 대신 중국은 전 세계 피를 다 돌려주는 베이징 제노믹 센터라가 BGI 센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가격의 10분의 1 가격으로 전 세계 피를 모아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이 우리나라 피를 들고 거 가서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우리나라의 가문의 정보가 전 세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못 막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요 컴퓨터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파지 세균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야, 천지창조 이 신의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진화론자였어요. 근데 이걸 보고 창조론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컴퓨터 디자인 해갖고 파지를 만든 이게 왜 이거 세균 배양하는 거 아시죠? 이게 이론인데요. 이 만든 그룹이 바로 2000년 초에 미국에서 휴먼 그 유전자 해독했던 팀입니다. 그 팀이 지금 휴먼 롱제비티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샌디에고, 미국 샌디에고, UC 샌디에고 아시죠?
거기에 지금 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뭐 이런 사람 있죠. 야, 나는 뭐 아무리 먹어도 나는 살 안 쪄.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먹어.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영양 흡수 안 돼가지고 그냥 사실 좀 표현이 그렇게 하면 똥이 영양분 있는 똥이 많이 나가겠죠. 뭐 흡수가 안 되니까 다.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그냥 막 다 살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전적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진단받고 싶잖아요. 이런 진단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다. 그래서 비만 그러면 영양사, 체육사, 의사, 간호사, 뭐 상담 심리사회가 온 동네가 비만 환자가 봉이야. 그냥 뭐 이거 좀 해보세요, 저거 좀 해보세요. 그러다가 뭐 최근에 뭐 기능성 식품까지 와가지고 비만에 좋다고. 이거 모르면 뭐 전부 여러분 호주머니 돈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현실적인 대안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의외로 목동 사건 터지고 현재 여러분들도 뭐 나도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 좀 안 찌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쉬운 거 뭐 성형외과 수술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려운 데 걸려주는 거. 티핑 포인트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세 사람에 딱 세 사람 종류다. 한 사람은 이게 메이번이 이스라엘 말인데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달인들 있죠. 달인들. 왜 컴퓨터 전문가들 왜 옆에 좀 부탁하면은 막 부탁한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막 밤 굶어가면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컴퓨터 고쳐주는 사람. 이런 달인을 영어로 메이번이라고 해요. 이런 달인이 일단 있어야 돼. 자문료 주면 컨설트 해주고 자문료 안 주면 안 해줘.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열정으로 자기의 기술을 전파하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 이 부류. 이런 거는 전 부류 많죠.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브로커가 있어야 돼요. 커넥터. 흔히 여러분들 마당발 그러면요. 영화실에 가서 막 마당발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마당발 그러면 자기가 수첩에 아는 사람 많다고 인맥이 많다고 마당발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이 나를 많이 아는 인맥. 이게 마당발이에요. 흔히 우리가 인맥 뭐 내 수첩에 뭐 사람 한 100명 안다고 해서 막 자랑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조금 그렇고요. 실제로는 자기를 수많은 100명이 그 사람의 수첩에 내 이름이 있는 이게 커넥터예요. 요 두 사람이 여기 투합이 돼야 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의료 분야에서 마당발 같은 사람의 역할 아니면 의료 분야의 메이번일 수도 있어요. 이영성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는 소프트웨어의 메이번이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마당발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요거 한 50명 되는. 그 다음에 세일즈맨이 누구냐? 국회의원이에요. 복지부 관료들입니다. 누구냐? 기관장들, 우리 김명준 소장님, 이영성 원장, 세일즈맨 역할을 해야 돼요. 왜? 누구냐? 에스키모인들한테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이빨. 저는 이걸 이제 테라마이신에다가 구라를 붙여서 구라마이신이라고 우리 의대생들한테 설명하는데 구라마이신을 잘 써야 돼요. 어느 정도 에스키모인한테 냉장고 어떻게 팔실 거예요? 없으세요? 에스키모인한테 냉장고 어떻게 팔겠어요? 맨날 얼음 천지에 사는 사람인데 냉장고를 어떻게 팔겠어요? 에스키모인에게는 더 이상 이제 얼지 않은 생생한 바다 속에 있는 그거를 바깥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야 에스키모인들이 냉장고를 삽니다. 우리 시대의 냉동 개념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열대에서 냉동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삽니다. 그렇게 팔아야 돼요. 세일즈맨이. 우리 원장님과 여기 부서장님, 간부님들 몇 분은 소프트웨어 정책의 세일즈맨이 되셔야 돼요. 그 이야기에 그러면 솔깃해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시장이잖아요. 컨슈머. 그 얘기를 할게요. 의료에서 컨슈머를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커넥터도 계실 거고 메이번도 계실 거고 저와 같은 세일즈맨도 계실 겁니다. 의사와 환자를 신뢰를 돌려주세요. 소프트웨어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의사와 이분들은 절박해요. 절박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여유가 없어요. 환자는 하느님처럼 의사를 쳐다보고 있고 의사들은 환자를 신하처럼 군신처럼 버티면서 오다가 최근에 티핑 포인트예요. 최근에 목동 사고 터지고 생림에 요양병원 불나고 사람 죽고 이제 의사들이 환자만 보고는 살았다가는 자기가 쇠고랑 차는 거를 이제 느끼고 요번 목동병원 쇠고랑 찬 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는 자기는 환자만 보다가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잘못이니까. 환자는 그 사람 아세요? 주치? 유방암 환자예요.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신생아실에 있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눈물이 날라는데 진짜 신생아실에 있는 사람들 가두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신생아실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성형외과 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요. 말을 못 읽겠는데 시스템의 잘못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솔루션을 하세요. 예를 들게요. 그 주치의가 지금 구속된 주치의가요. 유방암 환자고 항암 치료 지금도 받고 있는 여자 있습니다. 왜 언론에 나오는 앞에 가는 조 교수 있잖아요. 항암 그날 사건 현장을 뭐 디테일에 설명하면 시스템을 또 간과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어쨌든 신생아실에 지금도 24시간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 인턴들 뭐 잠 못 자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신생아실 이야기를요. 외국인들한테 하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 아니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대. 왜 없냐니까 의사들이 일단 80시간 근무 자체가 없대. 의사가 사인을 하고는 나는 지금부터 내일 환자를 보기 위해서 잠자러 가야 됩니다 하고 잠자러 가는데 한국의 의사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그런 일을 하면서 4명이 20명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신문 좀 보셨어요? 불가능한 거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그냥 집에 가버리면 아무도 신생아실에 없었겠지. 그러면 환자를 안 받았겠지. 아니면 병원이 망했겠지. 예를 들면. 이런 조치를 해서 죽을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실제 당뇨병 환자들을요. 건강 마일리지라는 걸 실제 일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당뇨병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운동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운동도 안 하고 담배 피우고 술 잘 드시고 그냥 그 사람은 내가 낸 보험료 그 사람들이 다 써. 나는 보험료 안 내. 나는 보험료 한 번도 안 썼는데 나는 월 20만 원씩 보험료를 내었는데 저런 사람이 보험료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뇨병 환자한테요. 영양식당을 열심히 가는 사람, 헬스센터에 가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HbA1c라고 피검사에서도 당화 혈색소라고 아시죠? 그 HbA1c라고 그러니까 진짜 당 관리를 잘한 마지막 단계가 피검사의 HbA1c라는 걸 보고 거기가 컨트롤되면 말 잘 듣는 환자예요. 의사 입장에서는. 영양도 잘 지키고 인슐린도 제때제때 먹고 HbA1c를 하면 마일리지를 의사가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센터에 가면 헬스센터에서 이제 바코드 찍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게 헬스센터 제대로 했다. 영양식단 제대로 했다라면 거기에다 다 포인트를 주면 마일리지가 돼서 일본에서는 실제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뭐 건강정진 운동한다고 해서 보험료 깎아줍니까? 환자에게도 책임을 지고 자는 거죠. 내가 절약한 만큼 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 이런 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왜? 그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모니터링 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누군가가 가서 관리하는 관리비가 너무 드니까 사람이 관리비 하기에는 너무 드니까 그냥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책입니다. 이거를 저는 블록체인 기술과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거기에 돈 대주는 데는 이렇게 많다. 앞쪽은 산자부, 제일 앞쪽은 과기부에서 돈 대주고요. 중간에는 복지부에서 대주고 저 뒤쪽은 산자부가 돈을 대줘요. 지방자치단체도 연구비 됩니다. 결국은 오늘처럼 전혀 제가 여기 초대받아 오늘 아마 평생 원장님, 소장님 못 뵀으면 못 올 상황에 제가 하는 거 결국 사람의 문제다. 지금부터 블록체인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이 공자시고 저는 뭐 제자 좀 되는데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지금 앞까지는 의사들이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의 1번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콘텐츠. 의사들이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의사는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의사들입니다. 우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분 입시 이야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일본보다 비슷하고요. 중국보다는 훨씬 질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논문을 쓰면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도 깨끗하고 안전하니까. 거짓말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빅데이터 콘텐츠 와이즈
콘텐츠 와이즈로 한국은 데이터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의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NEJM에 실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NEJM에 실립니다. 임팩트 팩터 70쯤 되는. 두 번째가 슈퍼 커넥티비티입니다. 연결하는 거. 이게 제가 저 이런 거 잘합니다. 저는 절에 가서요. 외국인 오면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절에서 화상 회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초고속 연구망의 의료 적용을 제가 연구해온 사람이라고. 코리아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네트워크 이거 아시죠? 코렌, 크레오넷도 있고 그거를 20년 동안 제가 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느 고택입니다. 국제 세미나를 이렇게 합니다. 좌장도 볼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산 정상에 가서도 LTE가 터지는 나라. 바다에 가서 바다 낚시하면서도 LTE가 터지는 나라. 제가 양양에서 저기 전라도 광주, 강원도 양양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경비행기를 한번 타고 무슨 세미나 참석한 적이 있는데 경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그러니까 타자마자 뭐 그 운전 파일로트가 그냥 스튜디오스 역할도 하더라고. 한 사람이 그냥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하고는 자기가 갔더니 운전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막 그때부터 동영상을 찍었어요. 신기해서 이제 우리 가족한테 알리려고. 그래갖고 이제 빨리 보내주려고 이륙할 때부터 이제 막 보냈어요. 카톡 그 보내. 그런데 비행기가 떠서 한참 동안 날아가서 풍경이 너무 좋아요. 높이 안 뜨니까. 그때도 LTE가 터져서 계속 자료를 내가 가족하고 주고받고 했어요.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광5가 깔려있는 나라. 전 신주가 가면은 광5가 있는 나라. 슈퍼 커넥티비티. 요거 하나 하자는 플랫폼 에즈 서비스. 여러분들이 쓰시는 용어입니다. 제가 전산 쪽에서 채용행입니다. 파스. 기계는 다 와 있어요. 아까 세븐 테슬라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븐 테슬라 정보를 가지면 무조건 SCI 논문이 나옵니다.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같게. 이거는 수많은 소형 디바이스들이 지금 나와서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봐셨을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산업은 그냥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동화 좀 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의사들 뭐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인터넷이 왔지만 의사들이 인터넷 때문에 뭐 의사 망한 데 별로 없어요. 뭐 가끔 뭐 컨설트하고 뭐 자료가 좀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신경외과 의사들이 응급실까지 안 가도 응급실 당직이 뭐 디카로 찍어가지고 낚시하고 있는 신경외과 교수한테 보내줘서 이제 저 카톡으로 뭐 엑스레이도 보기도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인터넷 도움 받지만 사실 의사들 별 도움 못 받았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게요. 어떤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어. 동네에 엑스레이 찍는 데 많잖아요. 업로드해. 어디에? 네바다에 있는 어떤 서버에. 돈 주고 그냥. 그럼 왜 영상의학 의사가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뭐 폐암입니다. 뭐 이런 거. 판독은 누가 하냐?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의사가 네바다에 몰래 돈 좀 받으면서 네바다에서 판독 결과를 네바다로 보내줘. 미국에 있는 네바다 서버로.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결핵 같으니까 약만 좀 드세요. 그러면 또 몰래 네바다 서버 팀에 연결되어 있는 약사가 약을 몰래 택배를 해줘. 가능하잖아요? 지금 하는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아무 상관없이 진단도 받고 약도 받을 수 있어요. 암 진료가 가능합니다. 원래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약 거래하고 불법 총기 거래하면서 비트코인 나왔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비트코인 하다가 미국 FBI가 몰라도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비트코인 갖고 홀세일 같은 데 가서 치약을 사기 시작하고 뭐 과일을 사기 시작하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암호화폐라는 게 그 상관없었거든. 내가 주려고 하는 좋은 마약 받고 돈 100불 그냥 넘기면 끝나는 거고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서해서 서로 인정하면 끝나는데 이게 의료로 한번 넘어온 거 보세요. 암 진료가 가능합니다. 암 진료가 가능합니다. 헬스 블록체인 벌써 나왔어요. 의사가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 하나가 그냥 해시태그 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복잡한 엑스레이 필름 뭐 1GB CT 그거 다 해시태그 올릴 필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놔두고 결과만. 결국 결과 가지고 결핵이다 아니다 폐암이다 아니다 하고 치료하는데 결과는 바이트 몇 바이트 안 됩니다. 올리죠. 그러면 자 올리면 다른 데서 보고 개인정보 하나도 없고 다른 데서 보니까 이 엑스레이 내가 연구에 도움되네. 이거 엑스레이 좀 주세요. 이 정보 좀 봅시다.
하는 순간 개인이 오케이 나도 주겠다 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그때 블록체인 기술 들어가면 이영성이라는 본인이 동의를 했고 이 엑스레이는 내게 맞다라는 걸 사인하는 거, 이게 다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원본 위조 못하고 나는 한번 줬다고 그러면 준 거 확실되고, 그러면 네 책임이야 하고 저쪽에서는 판독하고. 영화에서 나오는 암몰래 수수, 멕시코 가면 막 장기 이식하고 장기 매매범들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양성화해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병원이고 이게 블록체인 병원인데 이 기술이 다 가능합니다. 언제 해보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게요. 방문 요양 아시죠? 할아버지 저기 혼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데 자식은 좀 가서 궁금하고, 거기에 지금은 방문 요양 서비스 하면은 뭐 필요하면 의사도 와서 봐주고 되고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서비스는 다 뭐 필요한 서비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환자들 의사들 물어보면 자기 케이스 다 다르다고 그래요. 이대목동병원의 임상 그 사고가 전국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금방 해결했죠. 지금 논란은 뭔지 아세요? 전문적인 의사들의 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침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게 논란입니다. 지금 다 구속했잖아요. 명분은 가이드라인 안 지켜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나는 경찰청도 과연 제대로 지금 접근하는지가 그런 건데, 지금 뭐 검사 경찰 알력 관계도 있고 그죠? 지금 뭐 복잡한 우리 과잉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과잉 뭐 이거 과연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안 지킨 게 위법이냐? 이게 법에 가면 이제 그런 논란을 할 거죠. 지금은 뭐 워낙 험악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못에 찔려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그 파상풍이라는 거 아시죠? 들어는 봤죠. 파상풍은 치사율이 50%입니다. 얼마나 파상풍이 근육을 쇠로 수축을 시키냐면 허리가 뒤로 굽어져 가지고 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뒤로 이렇게 등 근육이 컨트랙션을 일으켜가지고 그 파상균에 의해서 허리가 뚝 부러져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게 그게 파상풍인데, 못에 찔리면 이 파상풍이 다 있어요. 이 길거리에 근데 파상풍 예방주사를 응급실에 안 주고 돌려보내서 죽은 거예요, 환자가. 그랬을 때 그 응급실 의사가 파상풍 예방주사 안 한 게 구속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는데 대한의학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의 수준이냐 아니면 당직이들이 알아야 할 수준이냐, 이게 법에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법을 이걸 다. 그래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문의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우에는 응급실 의사면 예방의학에서 배웠고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 수준이다 해가지고 결국 그 의사가 구속됐는데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려가 봅시다. 인터넷이 되면 나의 모든 정보를 내가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블록체인 일자리가 여기서부터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아마 비만에 걱정하시는 분 계시고 담배 끊는 거 걱정하는 분 계시고 아토피 걱정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토피가 나를 괴롭힌 거 생각하면 내가 월 한 10,000원 정도는 낼 뭐 할 수 있잖아요. 현재 월급에서 10,000원. 그 10,000원을 현재는 병원에 가야 되고 의원에 가니까 이게 뭐 신문에 보면 온갖 건강 상식 다 있는데 이거 뭐 안 돼. 그런데 그 10,000원을 내고 나의 꼭 맞는 처방을 받는 서비스가 만약 나온다면, 그죠? 3천만 명의, 뭐 3천만까지는 안 가더라도 2천만 가지의 솔루션과 모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소프트웨어가 도와주면 가능한 거죠. 지금은 대학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의원이냐, 뭐 보건소냐, 결핵병원이냐, 암병원이냐 이런 걸로 그냥 하고 있는데, 개인이 맞춤형 레벨로 내려가는 정도로 정보를 주고 해석하는 게 원격에서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4차 산업입니다. 그 단어 DANO,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 Organization, DANO 단어가 4차 산업혁명에 대표하는데 2천만 개의 단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타트업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요. 한국은 최고의 테스트 베드잖아요. 슈퍼 커넥티비티가 되는 나라, 콘텐츠가 믿을 만한 나라. 한국에서 테스트하면 세계가 받아들입니다. 스타트업 할 만하죠. 어디로? 떠오르는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3억인가, 전 세계 4등이 인도네시아잖아요. 인도 1등, 2등이 중국, 3등이 미국, 4등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중국, 인도가 다 아시아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면 되냐? Why 코리아냐? 약을 만드는 거는 미국에서 만들 수 있어요. 약 먹어. 그런데요. 말 안 듣는, 약 주독하게 안 먹는 이런 걸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환자의 그 눈높이, 이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4차 산업혁명은 결국 문화의 약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문화가 달라지면서 문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될 거 무궁무진합니다. 영국식, 미국식으로 안 먹히는 게 4차 산업 부분도 안 먹혀요. 이제는 컴퓨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문화가 들어가야 되고. 그 문화가 비즈니스로 돌면서 돈까지 주고받고 있는 게 비트코인 기술인데 의료에 가능하다. Why 코리아? 우리나라는 슈퍼 커넥티비티가 되고 똑똑한 의사들이 있고 너무나 다 디지털 노매드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빨리 냄비 문화라고 냄비 근성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와 사회에서는 딱 맞는 성격이다. 얼마나 딱 맞는 성격이냐. 자기들이 대통령 뽑아서 자기들이 대통령 잘라보는 나라. 자기들이 최고의 만족도로 뽑아놓고 최고의 만족도로 불만족도로 떨어뜨리는 나라. 지금도 선조가 임진왜란때 도망을 가도 죽창 들고 나라를 지킨 국민. 이 국민들에게 전부 엠파워링, 역량을 키워주세요. 저는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골드만삭스가 금융회사잖아요. 골드만삭스가 페이스북보다 컴퓨터 엔지니어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이제는 문화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에 여기에 인문학 철학자 몇 명도 직원으로 저는 뽑아야 된다고. 안 뽑아도 돼요. 인문학 교수, 뭐 저같이 의사 이런 사람도 여기에 자주